그 시절 뉴스로 되돌아본다의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과 업계 동향에 대해 환경부와 전문가 특별좌담회를 돌아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 보급 이슈는 특화도시 선정과 실증 사업인데요. 당시 환경부는 제주도와 영광군 등 세 곳의 특화도시를 선정했고 무사히 실증을 마쳤지만 영광군은 끝내 시속 60km를 넘지 못하는 저속 전기차 운행이 불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왜 전기차에 쏟아붓냐는 원성도 있었지만 원천 기술과 시스템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특화 선정과 실증은 오늘의 전기차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단순한 대기오염 저감과는 차원이 다른 기후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 대비 2010년 지원 예산을 2.5배 증액했고 개조전기차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쉽게도 운행차 대상 개조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어 그때와 지금의 현실적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 방향과 업계 동향. 네, 환경부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선도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나오고 계신 우리 김비수 교수께서 선도도시를 지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선도도시 선정을 지금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영광도 그렇고 각 시역 특성에 따라서요. 근린형이라든지 관광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을 실시하고 선도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에 맞게끔 보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실제로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만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확산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도시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화라는 이니셜을 준 만큼 네. 정말 특별하게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를 투자를 하면서 일간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세금을 갖다 왜 전기차에다가 쏟아붓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시대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 또 국제 이 온난화 가스 문제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비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시스템 확보 또 인프라 확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도 도시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비용 자체는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은 이 국민적 홍보나 캠페인 활동도 더불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전기차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좀 추구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늦추느냐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데서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전기자동차 지원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도 한편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환경부 강부영 상무님께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에 좀 더 팍팍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대기 부분의 환경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대기오염 저감, 단순한 대기오염 저감 사업보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인데요. 전기차와 같은 기후변화에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5배 더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개조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조 사업을 하나 더 포함해서 전기차 쪽에 시험 무대로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개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부의 입장은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차종을 다양화하는 입장에서 개조 전기차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LPG 개조차와 또 달리 전기차는 그런 엔진이나 동력원 이게 모두 모터와 배터리로 전부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 부처에 관련된 기준이나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감 장치의 연료를 바꾸는 개조 사업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런 문제는 자동차를 제작한 데서 발생됐고 또 이런 원인 제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씁쓸한 면도 한편 듭니다. 황상규 실장님은 어떤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예, 전기차 특히 이제 개조 전기차를 지원하는 데는 물론 이제 국산 완성차였기 때문에 지원하자 또는 중소기업이 개조차이기 때문에 지원하자 그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전기차의 보급 목표는 우리가 정부가 내건 CO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 목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2020년에 계획대로 전기차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약 100만 대이고 그 100만 대는 다른 승용차의 비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소수입니다. 즉 기존의 대부분의 차가 2020년 가도 주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 엔진 차량이 어떤 연료 소모라든지 그에 따른 CO2 발생이나 이런 문제든 그때 가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실가스 그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에 의한 그 새로 그 신차 EV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급함과 더불어 기존의 엔진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개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존 차량을 개조하기 때문에 차량이 구조 변경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국, 특히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이 출고됐을 때 당시에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뭐 튜닝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오늘의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 특히 이제 개조차에 대한 지원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신차 EV를 그 보급할 때 구매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그 사회적 비용인 CO2를 절감하는 것만큼 그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상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라 치면은 전기 개조차도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CO2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 발전이라는 게 큰 정책적 화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개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거리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잘 협력 체계를 가져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면 개조 전기차도 지원할 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도 말입니다. 우리 생활수단으로 쓰는 그 작은 차가 현재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형식 승인,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잠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중소기업 전기자동차도 훌륭하지만은 엔진차를 개조한 그 전기자동차도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엔진 대신 모터를 장착한 차량이지만 가파른 노고단을 저렇게 빨리 달릴 수도 있었고요. 또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실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강봉희 사모님께 그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자동차도 LPG나 LNG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좀 문을 열어두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현재 CNG 차량도 아직 노후 경유차를 CNG로 개조하는 부분도 아직 논의 중에 있고요. 전기차는 이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관계 부처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조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리도 한 걸음부터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할 많고 또 비용과 지원도 많이 필요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예산 없고 정말 큰일이네요. 김수 교수님, 그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규모가 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신차 판매가 150만 대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땅덩어리도 좁거든요. 또 예산 편성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가 이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역시 해외 사례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기틀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먹거리 측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뭐 개조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저속 전기차도 그렇고 주로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너무 편향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개조차나 저속 전기차 이거의 필요성은 분명히 역할 분담,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R&D라든지 또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공평하게 좀 나눠주는, 예산은 적지만은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대기업한테 돈 갖다 바치는 분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중소기업은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어쨌든 기술과 업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회장님은 이에 대한 또 어떤 이의를 다루실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 그러지만 사실은 규모만 중소일 뿐이지 전문 기업입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개조 사업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이 할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중소기업의 규모지만 전문화된 기업들이 협업단체형으로 이렇게 단체로 묶어서 네트워크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개조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조 관련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표준화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과제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이런 전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또 전문 기술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 조그마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과제를 정부와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거기에 얻는 기술 지원 내지는 또 거기에 부과되는 인센티브를 이런 다양한 보조금마저 함께 어우러 준다면 충분히 개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기술과 안정성이나 이러한 등등의 연구 상용화 표준은 활성화돼야지만 나아가서 글로벌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오고 있는 나라에서 많은 주문 내지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개조 부분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안정된 패키지로서 우리가 대응해 나간다면 글로벌에 문의오는 입장으로서 해외 사업이나 또는 국내의 애프터마켓 사업이나 이런 데서 단단한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비록 규모는 중소지만은 전문 기업으로서의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도 검사 장비라든가 규격 표준화 이런 등등을 조속히 따라서 함께 어우러 단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벌써부터 중소기업 고유 품목이니까 대기업 넘보지 마라 이런 선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조그만 빵가게 나누는 게 대기업인데 과연 넘보지 않을지 잘 되면 아마 그때 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차원에서 현행 그 전기차 구입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자동차 연구실장 황상규 박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정부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큰 논리는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동급의 차량의 가격 차이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400만 원 이상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개별 소비세, 뭐 차량 가격에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이런 등등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 보급에 투입되는 예산이 큽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존 동급의 가솔린 차 가격에 비해서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그에 준해서 주는 그 보조금 비율은 상당히 적다. 즉 원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상당히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의 가급적 이런 그 전기차 구입에 따른 그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SPC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란 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차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치면은 차량만 판매하는 거 또는 차량과 그 렌트 사업, 유지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은 그 차량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즉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전기차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전기차 개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지원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기차 지원, 개조 전기차의 지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그 운행 차량 한 80% 폐차되는 차량의 80%가 그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 개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가 신차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고 특히 개조차 지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즉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개선, 폐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물론 이제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굴지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모터라든지 이런 중소 전문 기업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런 기술적 지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전기차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가 해야 될 하는 지원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그 전기차 카쉐어링까지 그 여기저기서 해보겠다 이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적은 돈에 많은 것을 이렇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비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는 뭐 얘기 나오지만 최대 60%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전체 전기차 값의 반을 차지하는 게 결국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처리가 얼마큼 기술 개발을 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가가 관건이고요. 역시 이제 가장 단점이 가격적인 부분들,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서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리스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뭐 반을 차지하니까 배터리 가격을 빼놓게 되면 구입을 할 때 불안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관리는 국가적인 차용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아니라 교환소에서 교환을 해주고 또 그 차가 중고된 전기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에도 배터리 값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이 교환 시스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활성화시켜서 기술 개발을 할 건지 역시 이러한 역할은 정부에서 얼마큼 시스템을 잘 맞춰서 활성화되기까지 R&D라든지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정부만 또 바라보네요. 참 정부가 참 이거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산학연 교류의 장과 기술 표준화에 맞춰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모델 제실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두 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환경부 강구영 상무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마지막 종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차 개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개조를 리더하고 있는 협회 회장님한테 정말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전문가분을 모시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맥을 짚어주셨고 또 앞으로 전기 자동차 개조, 완성차를 위한 개조입니다. 네. 완성차에 앞서서 완성차를 배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완성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서주는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네. 실제적인 보조금만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과 네. 따라서 앞으로 펼칠 개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전문 기업으로 봐주십시오. 결코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전문 기업으로서 발전과 연구와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부분을 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정책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함께 같이 아우러 보급 사업에 적극 연구 개발해 나간다면 반드시 전기차의 시대에 성공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감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과 생산은 제작사 몫이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구매 지원을 비롯한 모든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노후 엔진 차량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개조 수제까지 풀어가야 하는 환경부 입장이다 보니까 타 부처들도 이에 공존하고 또 협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아울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담회에서 제의되고 또 제안된 내용들이 우리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보급 활성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